서울에 사는 옥수는 올해 45살로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친구 신랑이었던 민준과 만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옥수는 남자를 잘 몰랐죠.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라곤 신랑밖에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늘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남편과는 달리 민준과는 여러모로 잘 맞는 부분이 참 많았네요.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민준은 옥순에게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해준 남자였거든요. 죽은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습니다. 거기다 옥순을 많이 아껴준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랑을 듬뿍 갖고 있었으니 40대 중반에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옥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민준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걸 알게 된 후 헤어지게 되었으니깐요. 바로 옥순의 남편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돈이 목적이었죠. 민준은 만날 때마다 사업이 금전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투덜대곤 하더군요. 새로운 인생에 눈을 뜨게 해준 민준에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던 옥수는 서슴없이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 밀린 월급 정도에서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며 급전을 요구했고요. 그러다 내게 접근했던 이유가 돈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 큰 상처를 받았죠. 그래도 옥수는 후회는 없었어요. 돈은 잃었지만 남자를 알게 해주었으니깐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 나섰죠. 근데 문제는 민준만한 사내가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도 민준 생각만 나고 비교가 되어 헤어지게 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 중반, 결혼한 지 20해가 되던 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과부가 되었어요. 남편과는 일 때문에 만났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로 엮인 사람이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죠.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구나 하는 예감이 현실이 되었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날짜를 잡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갔었죠.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네요. 신랑은 건축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시댁이 꽤 유복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가진 돈에 시댁의 도움까지 더해 강남에 있던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신촌역 근처의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살게 되었죠. 그 건물 4층, 소위 주인 세대라고 불리는 곳에 저희 부부가 살았고요. 2층과 3층은 임대를 놓았습니다. 1층은 40여 평 규모로 남편의 건축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조물주위의 건물주라며 다들 부러워했죠. 매일 아침 건물 1층으로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혼 7년 차가 되었을 무렵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사무실에 나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고 남편도 흔쾌히 허락했어요. 제가 맡은 일은 주로 남편이나 직원들이 설계한 도면이 나오면 건축 행정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관련 서류와 도면을 챙겨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거였죠. 구청을 자주 오가야 해서 차량을 이용한 외근이 잦았고요. 사무실에 앉아 정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자리였답니다. 운전하는 것도 좋아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업무를 보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는 대신 외근을 나가게 되었죠.
평소처럼 오전에 사무실 업무를 보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구청 가는 길에 도로 공사가 있어 차가 많이 막혀 좀 늦어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평소 식탐이 많고 제때 낀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는 편이었거든요. 하필 그날 몸 상태도 좋지 않은 데다 배까지 고프니 짜증이 배가 되었어요. 아니, 공사 때문에 차 막히는 거 갈 때 봤으면 올 때는 다른 길로 돌아서 왔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와. 평소 같았으면 안 했을 말들이 툭 튀어나왔었죠. 남편은 제 목소리에서 짜증을 감지했는지 알았어,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갈게. 미안. 하고는 서둘렀던 모양이에요. 급한 마음에 서둘러 오던 남편은 교차로에서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영 제 곁을 떠나고 말았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짜증만 내지 않았어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남편을 재촉했고 그 재촉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자책감에 시달렸거든요. 그 죄책감은 족쇄가 되어 저를 옥죄었고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다른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고 남편만을 그리워하며 은둔하듯 지내게 된 거였죠. 남편이 죽고 한창 힘들어할 때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힘이 되어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며 국내에서 함께 자란 수키라는 친구예요. 제가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수키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죠.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옥순아, 너희 넓은 집에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니? 우리 나이에는 한창 남자가 필요할 때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외롭게 지낼 거야? 수키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늙은 남자, 어린 남자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만나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틈만 나면 제 앞에서 자신의 문란한 사생활을 무슨 영웅담처럼 늘어놓곤 하더라고요. 그날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신랑이 낯선 남자를 한 명 집으로 데려와서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 주더랍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애정 표현이라나.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소름이 확 돋으면서 가슴이 뛰고 설레이기까지 하는 거 있죠. 어머, 망측해라.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니니? 말로는 그렇게 내뱉었지만 그 상황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속으로는 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궁금해지더군요. 이후 남자에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작은 파동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친구는 올 때마다 상식에서 벗어난 자극적이고 문란한 사생활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푹 빠져버린 거였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궁금해지고 흥미진진한 게 듣고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쯤 뒤 자기도 신랑한테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면서 저 보고 어떠냐고 하는데 솔깃해지더군요. 너는 어차피 과부인데 누굴 만나든 뭔 상관이야. 한번 만나봐.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아니긴 뭘. 내가 괜찮다는데. 사실 우리 부부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야. 그러니 내 눈치 볼 것 없어. 하지만 옥순에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생각 좀 더 해볼게. 그리고 한 달 뒤 금요일 날 오랜만에 연락이 온 대학교 때 친구들과 술 약속이 생겨버렸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진하게 화장까지 하고 준비해서 나갔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소고기에 소주를 맛있게 먹고 2차는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마시고 놀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술 먹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둠과 적막함만 있고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말이에요. 갑자기 외로움에 사무쳐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빠져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남자 생각이 절실하게 나는데 딱히 연락하고 지내던 남자도 없을 때라 전화를 하고 싶어도 알고 있는 번호조차 없었죠. 순간 친구 신랑 생각이 난 거였어요. 축희 남편요. 생각 같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좋은 하루 보내요. 옥순 씨.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가볍게 술 친구 필요해서 연락하셔도 돼요. 가끔 그렇게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며 술김에 연락을 했더니 친구 신랑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사들고 온 백세주를 몇 잔 나눠 마신 뒤부터는 필름이 끊겨버린 거였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남자와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 버린 거였답니다.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술만 취하면 버릇처럼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요.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날만큼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묘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1년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웠지만 저는 그에게서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위안을 얻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민주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이 좀 꼬여서 그런데 잠깐만 급전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처음엔 5천, 그 다음은 7천, 그리고 마지막엔 8천만 원. 그렇게 총 2억이 그들의 사이에서 흘러갔네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사랑한다고 했기에 믿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알아버렸어요. 그의 관심은 처음부터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돈이었다는 거려. 심지어 그녀의 친구, 그러니까 민준의 아내 수키와도 짜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민준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우리 그만해요. 더는 못 믿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별보다도 지독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나자 아무리 다른 남자를 만나보려 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녀의 머릿속엔 민준만 맴돌았었죠. 밤이면 그가 해주던 말투, 아침이면 그가 웃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죠. 민준 씨, 나 돈 안 받아도 돼. 2억 그냥 줬다고 생각할게. 대신 다시 우리 예전처럼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런 그녀에게 민준은 대답 대신 조건을 내걸었죠. 옥순 씨 건물 1층 거기 아직 비어있지? 나 편의점 하고 싶어. 거기 자리 좀 내줘. 보증금도 월세도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줘. 가슴이 철렁했네요. 이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것을 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을 다시 곁에 둘 수 있다면 그깟 건물 1층쯤이야 하는 마음이었죠.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공짜가 없단 말이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속으로는 이것이 내가 남편 빌려준 대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절 이용해 먹으려고 두 사람이 수작을 부렸구나 싶은 마음에 기분이 상한 저는요. 수키에겐 앞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수키가 예상외로 제게 진심으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고로 친구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고 친구 신랑인 민주는 고졸 학력으로 이것저것 사업을 벌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키는 결혼기간 15여 년 동안 집안의 경제적인 대부분을 혼자 책임져 왔다고 했어요. 그 집 신랑이 가져다 준 생활비는 전혀 없었고 결혼 5년 차에 분양받은 30평대 아파트 대출금과 그 이자도 지금까지 수키 혼자 벌어서 납입하고 있는 중이었죠. 핸드폰비,
각종 생활비, 보험 등등 남편 것까지 모두 수키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답니다. 신혼 때에는 돈 벌어서 몇 번 가져다 주더니 어느샌가 사업이 어렵다거나 경기가 안 좋다거나 하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돈벌이가 시원찮다며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한 번, 두 번 미루던 게 이제 나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더군요. 게다가 민준 씨가 평소 씀씀이가 해프고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해서 버는 돈은 족족 밖으로 새나가고 집에 제대로 돈을 가져다 준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도 애는 셋이나 낳았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생활비에 교육비, 대출금에 이자까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남은 거라곤 마이너스 통장에 찍힌 대출뿐이라는 거였죠. 옥수나 혼자 살아도 뼈 빠지게 일해야 하고 둘이 살아도 나만 힘들고 빚 걱정에 잠 못 드느니 그냥 혼자 살겠으니 이제 각자 살자고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서 이혼하자고도 했었어. 수키는 그렇게 말했었죠. 그렇게 싸우고 한 달 가까이 대화 한마디 없었다가도 결국엔 애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요. 그렇게 돈은 벌어야겠고 보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려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와중에 술자리도 늘어나고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러 남자들을 만나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녀의 사생활도 점점 문란해지기 시작을 했다더군요. 속사정을 듣고 보니 수키 인생도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그 벌이 시원찮던 사업을 그만두고 제 건물 1층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가게를 해보겠다는 말에 반신반의했었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민준 씨는 의외로 손재주도 성실함도 있더군요. 아침엔 문을 열고 꼼꼼하게 진열대를 정리하고 낮에는 카운터를 지키며 손님들과도 정겹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무뚝뚝한 듯하면서도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태도. 그게 어쩌면 제가 민준 씨를 놓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외모는 제 이상형과는 정반대입니다. 무심한 듯한 눈매, 꺼무잡잡한 피부, 거칠고 굵은 손가락. 젊은 시절이라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을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투박한 손끝 하나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문제는 그가 여전히 유부남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는 제 친구의 남편이라는 것. 그 진실 앞에서 저는 몇 번이나 괴로워하며 마음을 접으려 했답니다. 수키와도 민준 씨와도 거리를 두려 했었고요. 하지만 사람의 정이란 게, 마음이란 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애인 아닌 애인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아무 약속도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이. 며칠 못 보면 보고 싶고요. 같이 있으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편하고 가끔 눈물이 나도록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였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조각 같은 행복을 부여잡고 사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역시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어릴 때 한 동네에 살던 동네 오빠를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에도 자주 오셨고 저를 어릴 때부터 예뻐해 주시던 분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오빠가 자주 연락을 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괜히 신경 쓰일까 봐 연락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봤던 사이이기도 하고 서로의 힘든 개인사를 아는 처지라서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그 오빠는 끈기 있게 연락해왔고 안부를 묻고 가끔은 차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삶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그의 태도.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저는 묘한 편안함과 동질감을 느꼈었죠. 계속 연락하며 지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영호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민준 씨와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도 그는 저를 비난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죠. 힘들었겠네.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얼어붙었던 응어리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복잡하게 얽힌 관계였지만 저는 민준 씨와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영호 오빠가 민준 씨와 관계를 이해해 줬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는 저에게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숨길 필요 없는 투명하고 단단한 사랑. 돌아보면 제 삶은 참 파란만장했죠. 예상치 못한 이별, 깊은 외로움, 잘못된 만남, 그리고 아픈 배신까지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위안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었어요. 오늘도 영호 씨와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마침내 저는 저만의 해피엔딩을 찾은 것 같아요. 이 불안정했던 한 해가 비로소 잔잔한 항구에 닿은 기분입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